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등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함께합니다. 신임 지도부 선출 바로 다음 날 이 대통령과 여당 전현직 지도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건데 앞으로 당정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홍현주 기자입니다. 신임 당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단합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한동훈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 전당대회 낙선자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원팀 화합대회 의미를 갖는 만찬 자리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정 화합 의지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며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 회동에선 유난 갈등설 극복과 당내 화합 방안 등 논의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친윤계 반발을 불러왔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이 당정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두관, 김지수 등 민주당 당권 주자는 오늘 밤 첫 TV 토론을 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신임 한동훈 대표, 정치에 입문한 지 약 7개월 만에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론과 또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 등 이 거듭된 악재에도 대세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심이 변화를 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4%를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18.85% 득표율을 얻은 2위 원희룡 후보를 3배 이상 격차로 압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전당대회 기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졌고 경쟁 후보들은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설을 집요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섣부른 차별화하면서 당정이 충돌하면 필패입니다. 막판에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로 당내 반발을 일으키는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 대표는 민심의 지표인 일반 여론조사는 물론 당심으로 평가되는 당원 선거인단까지 모두 60%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극심한 네거티브로 깊어진 당내 갈등 봉합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등은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검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 퇴임 10달 만으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서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근 소환 조사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인데 김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다시 하루 만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톡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적 수리했다고 하면 야,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퇴임 때까지 조사를 미뤄온 검찰이 서면 조사 뒤 약식 기소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소환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게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연속 검찰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전당대회 결과와 또 한동훈 호의 이 향후 과제까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 이 수락 연설에서 민심과 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득표율을 좀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죠.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84%로 이제 최종 득표율 당선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쳐봐도 과반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 또 50%일 때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60% 넘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숫자가 주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결선을 안 간다 하더라도 51%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 맞아요. 60%를 넘긴다는 것은 아마 한동훈 캠프의 일전에 여론조사 뭐 공방 있을 때 그때 한번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죠. 근데 네. 60%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 지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지지를 넘어서서 대권주자로서의 기대도 거기에 반영된 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이제 이게 원래 선거 자체가 한대 반환의 선거 구도였기 때문에 그 한동훈 갖고는 당 추스리는 것도 안 되고 다음 정권 재창출은 의문이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취지였던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당을 잘 추스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그 기대는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노를 다스려달라.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국회 운영이나 국정 운영에 협조하자는 이런 태도들이 아주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걸 개혁을 해가지고 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 국회 운영, 그 국회 운영의 내용도 민심을 반영한 국회 운영이 아닌 아주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국회 운영, 이것을 좀 막아달라. 이런 큰 기대를 한동훈 대표에게 저 62%, 3%라는 수치로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원과 또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숫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 여사 이제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죠. 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런 공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캠프 내부에서는 60%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됐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은 미래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보다
미래 권력을 선택해서 소위 지금에 있는 한동훈 당대표가 일정한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최혜병 특검이든 소위 그 대통령 부인의 주권 조작 문제이든 명품백 문제이든 엄청난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특검에 계속 반대해 왔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문자를 읽고 씹는 문제나 공소거래 문제 같은 경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도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대통령에 가까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좀 오래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위 정권을 계속 재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이 됐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분, 이 경선 과정에서 자폭 전당대회 또 분당대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흙탕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과 전체 뭐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갈등 문제 이런 거를 신임 대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만찬은 오늘인가요? 네. 오늘이죠. 전부 다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거고 아마 그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 단독 만찬이나 뭐 미팅이 있겠죠. 따로?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만찬이라는 것은 이제 위로 차원인 것 같고 축하 차원의 만찬 내지 그 미팅은 또 다른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든 거의 근원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 강한 차별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공간이 열렸던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건 대통령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네네.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뭐 무조건 대통령이 옳다라고 주장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동훈 그 후보는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구나라고 당원들이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이런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거기를 통해서 본인이 은근한 대권 그 행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뭐 지금 3년 남았는데 급하게 차별화를 통해서 급진적인 대권 행보를 하게 되면 이제 당이 분란으로 돌아오는 거고 이전에 그 당 경선 후보들이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을 앞장서서 추진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수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여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제 장동혁, 진종호 의원이 한 대표와 동반 당선이 됐지만 김민전 의원, 또 이뇨환 의원, 또 김재원 전 의원 친윤계 인사로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요 구도, 이 최고위원 구도에 대해서는 이 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로서는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만 네. 최고위원 선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친한계로 불리우는 인물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얻지 못했고 예. 장동혁 그 최고위원만 유일하게 당선된 상황이고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소위 뭐 비한 또는 친윤으로 불리는 분들이거든요. 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오히려 2대 3의 역전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명직이나 정책위장이 들어오게 되면 5대 4의 구도입니다만 그렇죠. 선거의 결과만 보면 또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 지도부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들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당대표의 압도적인 어떤 우세에도 불구하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원들 같은 경우 미래 권력인 한동훈을 선택했습니다만 지도부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들로 적절히 배합을 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게 또 쭉 나가기는 또 어려운 또 구도와 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뭐 지명직 최고와 또 정책의장이 이제 지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대 4 구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 무슨 흔들기다 뭐 이런 얘기도 곧 당선되자마자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흔드는 목적이 견제성 흔듦이라 그러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려는 흔듦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정책위 의장하고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본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까지 하면은 5대 4 구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5대 4 구도 저희가 그냥 계략 그 구도를 보면 5대 4 구도에서 다수결로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취지의
정책들이 반영이 될 거고 다만 이제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당분간만큼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고위원 하기 전에 조율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대표실에 모여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그 얘기하고 들어간 이후에 돌발적인 발언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하는 이런 발언들이 당분간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본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본인들 정치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 설정 전까지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직접 또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떻게 구축이 될지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참석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연히 당정관계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 찾아뵙고 자주 소통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앞으로 친한이니 뭐 이런 친누구니 하는 식의 정치 개판은 없을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만나는 식사 자리 이외에 이제 독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윤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지 않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한동훈 당대표가 약간 고개를 좀 숙이는 것 같아요. 당대표 선출이 된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가 유능한 정부다. 그다음에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심을 청취하거나 설명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당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 했던 얘기랑 일관된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이런 방향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당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바로 축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미묘한 긴장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민심의 눈높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 이 눈높이가 충돌할 때 계속 한동훈 대표는 민심의 눈높이를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 현안의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의 눈높이를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맥락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항상 갈등이 있어 왔었거든요. 저는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한데 소위 총선 비대위원장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워낙 그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고개를 숙였을 때 소위 그 지도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것인가. 이런 딜레마에 항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라도 차별화를 가동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경욱 교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변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언제부터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당정 관계라는 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라는 게 이게 딱 정립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어떨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옳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그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거는 토론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분이 토론하고 얘기해가지고 아 그래 당신 생각이 옳아 그러면 내 생각을 번복할 수 있거나 당신 생각이 발표해 이런 식으로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관점과 국민의 관점이 늘 다른 건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국민적 비판이 뒤에 따라올 때 그 뒤에 어떻게 시정할지 여부와 관련돼서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도 이게 국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피는 거고 또 하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본인의 또 다른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의석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다 자제할 수 없는 당내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는 원만한 당정관계 설정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당정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장 지금 닥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도 있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인께서 결단을 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다만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3자 특검법을 내므로써 여러 가지 돌파구가 이미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제가 말하는 제3자 특검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당내 우리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한동훈 대표 영부인이 대면 조사를 결단했다. 여기에는 이제 오를 줬고 검찰이 조사 방식으로 국민 눈높이는 더 고려했어야 한다. 뭐 한쪽이만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 정치적인 수사를 포함시켜서 굉장히 설명을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 지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굳이 검찰청사로 가서 받지 다른 공공기관 가서 받았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뭐 불가피했지만 그러니까 이 비판을 본인이 이제 이걸 수용해야 되는 거니까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한 것은 결단이다. 이거는 많이 쳐줘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비판 지점은 검찰의 책임으로 돌린 거죠. 검찰이 조금 더 그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이건 검찰의 탓이고 네. 검찰이 이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영부인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나가서 대면 조사,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건 분명히 국민적으로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 예. 이런 취지로 두 가지를 섞어서 아마 대답을 한 걸로 보여져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에 이제 출마하면서 꺼내든 이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할 수 있을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예. 둘 다 민주당이 21대 제출했던 것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아니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 22대 만들었던 아니기 때문에 예.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부에 두 가지 이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이나 진영에서는 제3자 추천도 받자.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소위 이 특검 외에는 최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네. 소위 외압의 실체나 과실치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유연하게 받아야 된다는 입장들로 저는 좀 규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또 제3자 추천 특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회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당내 또 그런 지층들이 분들이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들에 대한 해소가 있고 또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현실로 제기해서 실천한다면 저는 뭐 8월이나 9월쯤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야 간에 합의안이 나올 건데 이 합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가 합의하에 재의결을 해서 통과돼 버리게 됐을 때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좀 이런 과정이 남아 있어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체제의 출범은 최혜병 특검의 시작을 알리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약간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통해서 당론을 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토론을 그러니까 하겠다. 당론을 본인 생각을 떠나서 당에서 만약에 의원들 토론해가지고 이거는 받을 수 없다. 제3자 방식의 특검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방식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물러섰다라는 거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본인이 제3자 특검을 한 것을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일단 국민의힘도 대안을 냈다라고 국민께 호소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들은 다 달성했고 이 대표가 이미 저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다 목적 달성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다른 안이 나온다면 예. 제안이 온다면 토론 절차를 통해서 정하겠다. 당론을 정해서 따라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서 예. 좀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더 짚어보죠. 이런 와중에 이제 조국 혁신당 1호 법안으로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권의 한동훈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나설지도 관심입니다만 한동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특검법은 일단 말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얘기해 왔듯이 공수처에서 일단 무혐의를 했어요. 네. 물론 다시 재수사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예. 일단 무혐의 결정이 한번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재수사
결의는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딸의 그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다 그 경찰 수사를 다 끝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그 대통령의 그 징계 관련해서 항소심을 고의로 포기했다라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뒤에 그다음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대표 취임하자마자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전포고죠. 그리고 저게 부득불 막 시간적으로 엄청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들이민다는 것은 일단 전쟁을 하자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법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싸고요.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총장이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하자 이 지검장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진상조사 거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이 사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들이 지금 검찰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아시겠습니다. 18일 날 검찰총장이 직접 비공개라도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바로 그 다음 날 저희 대통령 부인의 변호인이 전화가 와서 협의를 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한 다음에 20일 날 전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예. 저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더 웃긴 것은 소위 검사가 소환이 됐는데 가자마자 뭐 그 공간의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핸드폰도 내놓고 신분증도 내놓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소위 무엇을 위한 조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왔을 때는 이 면피용 조사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니까 대통령 부인 측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검찰과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의 조사 가지고는 실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야당이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론에 더 많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처리를 좀 미루다가 왜 빨리 안 하다가 민기 말에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문도 있고요. 반면에 이 지검장이 지휘 체계를 무시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수사 실무팀의 의견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장검사 이하 저희가 인사를 보면 이전에 비판적 지점이 뭐였냐면 이창수 지검장하고 1사차장을 왜 바꿨냐라고 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수사 실무 부장검사도 바꿀 것이다라는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는데 예. 실제 부장검사 2명은 바꾸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그대로 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위하고 그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 왜 검찰총장이 나서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하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를 봐야 돼요. 중간에 이창수 지검장하고 1사차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수사팀이 본인들이 결정해서 불가피하다라고 결정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거라면 네네. 그럼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왜 글로만 나간다고 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지점은 따로 하고 네네. 본인이 고집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런 한계에서 그나마 잘 찾아낸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 한동훈 대표 말처럼 대면 조사, 소환 조사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동안 2년 동안 못했던 것을 예. 심지어 4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예. 이거를 갖다 한 수사팀에 대해서 비난을 왜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저 부분은 왜 하필 2년 동안 가만히 있다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런 비판적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고체계 무시라는 것은요. 사실은 지휘권이 회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두 사건을 같이 수사해라라고 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시였어요. 네. 한 번 소환해서 두 사건을 같이 물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보고를 하지 말고 이거 백 사건은 보고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장소에서 한 일시에 조사를 하는데 어떤 걸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못 하는 거죠. 네. 중앙지검의 그 인위적인 이런 그 변명처럼 그렇게 들을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두 사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사건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같이 보고를 못 한 거고.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지 비공식적으로는 알려야 됐었다 총장한테는. 그리고 총장이 거기에 압력을 가해오면 그것도 별도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알렸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휘권 배제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소위 그 당시 검찰총장이 부인이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회복해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회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종의 지금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내부에 지침이 있는 거 아니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예.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 하나하고요. 계속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는데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전서의 8위인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왜 안 나오냐고 그렇게 으르렁 됐던 검찰이 소위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다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위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소위 서울지검장이 한다는 얘기가 총장은 가치를 지키십시오. 비난을 자신이 받겠습니다.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검찰이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비굴한 조사를 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예를 들면 아주 소위 비판에 섞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스스로가 예.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빠르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권익위가 국회의원은 행동강령을 적용하지 되지 않지만 절차상 특혜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헬기를 탄 이 전 대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지만 의사와 이 소방공무원을 징계받는 이 상황,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이제 부산대병원의 어떤 분이 그 소방방재청에 헬기를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요청을 해가지고 소방방재청에 헬기가 응급 헬기가 와가지고 이 대표를 예. 실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전원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응급 헬기를 이용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헬기를 이용해서 전원을 시켰다. 예. 이 부분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 부분은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반대로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용한 분은 특혜를 입은 건 맞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사실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예. 국회 윤리강령의 그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고 예. 이런 강령 위반의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응급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걸 특혜받은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 판단 수준이고 네. 나머지 이 대표 등은 천준호 의원하고는 예.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권익위원회 판단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익위 판단을 존중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예를 들면 몽백 수사 관련해서 예. 권익위가 낸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4일 전에 보고 자료를 갖다 다 제출해서 권익위원들의 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하루 전날 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참고인 조사한 다음에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 권익위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권익위의 행태를 보게 되면 권익위는 어떠한 정치적인 방향을 놓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권익위 결정사항을 제 입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제가 않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립니다. 예, 잠깐만. 저거는 권익위에서 1월 2일 이후에 그때 진정이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 사건 브리핑할 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브리핑할 때 다음은 요거 발표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0일 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발표하라고 진정한 사람들이 예. 하소연이 있던 사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고조사가 6일 전에 이루어졌는데 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뭔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도깨비 장마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엔 최고 34도까지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네, 새벽까지 내리던 비 이제는 좀 그친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서울엔 새벽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그쳤던 비는 지금 막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서울 낮 기온은 26도를 기록해 한낮 무더위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출근길에 더위에 대비해서 얇은 옷차림을 한 모습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도 발령됐습니다. 중부 지역에 정체전선이 걸쳐 비가 내린 건데요. 장맛비는 오전 일부 지역에 더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강릉과 대구 34도, 광주와 울산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에 대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낮 시간엔 산발적으로 소나기도 예보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엔 5에서 40mm, 충청 전라권엔 5에서 50mm, 경상권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소나기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아침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띄워보내 현재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8일 풍선을 띄운 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가혹행위로 의식불명에 빠졌던 4살 어린이가 어제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30대 관장이 매트에 말아 20분 이상 거꾸로 방치하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지 11일 만입니다. 이에 관장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아동치사 혐의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새벽 강남 일대 주택가를 돌면서 사진을 찍던 수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의 가방에선 소량으로 포장된 필로폰 20여 개가 나왔는데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빌라를 빠져나옵니다. 가방을 메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걷더니 경찰을 보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경찰관 4명이 따라붙지만 남성은 골목길을 전력 질주합니다. 지난 20일 새벽 4시 50분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300m를 도망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숨긴 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곳곳에 마약을 두고 나왔는데 구청 관제센터 CCTV를 지켜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사한 행동을 하여 바로 서초서 상황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남성의 가방 안에선 3g에서 5g 단위로 포장된 필로폰 21개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토대로 인근 주택가 18곳에 숨겨둔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총 46g으로 1,5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공급책과 투약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자,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수견 이 대법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요. 아버지의 돈으로 산 이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서 63배가 되는 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이게 드러났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편법으로 증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이수견 후보자의 딸 A 씨는 2017년 당시 네. 만 19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900만 원을 증여받아서 비상장 주식을 취득을 합니다. 네. 800주를 1,200만 원에 취득을 하는데요. 당시 이 회사는 그 아버지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설립한 화장품 관련 연구 개발 회사입니다. 이 주식을 이렇게 2017년에 취득을 한 다음에 2022년에 한 다세대 주택을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3억 800만 원을 증여를 받고 3억 1,200만 원은 빌렸다고 합니다. 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 주식을 처분을 합니다. 예. 이 처분을 할 때 1주당 15,000원에 샀던 주식을 96만 3,230원에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이 63배가 났고요. 예. 그다음에 이때 양도소득세가 7,860만 원가량 나왔는데 이 양도소득세를 낼 돈을 부친이 증여를 해주고 그 증여한 돈에 대해서 다시 부과되는 증여세 또한 그 부친이 준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총체적으로는 약 400만 원가량만 들인 셈이 돼서 이 아빠 찬스 논란이 나오고 있는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후보자의 딸이 재작년에 서울 용산구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산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버지의 돈이 일부 들어갔다고 해요. 아까 방금 송 변호사님께서 예. 얘기해준 이 시세 차익을 거둔 돈으로 네. 이게 이 자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는데 자금으로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던 당시에 이 이수경 후보자의 딸인 조 씨가 네. 대학원생 신분이었어요. 특별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이 있는 7억 7천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한 것이거든요. 예. 당시에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 조 씨의 아버지 이승현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징계를 3억 800만 원 징계를 받았고 예. 또 아버지도 또 이걸 차용을 해요. 2억 2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세대 주택 매입까지 해가지고 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등은 다 납부를 했다고는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다 납부했다. 이게 이수경 후보 측의 입장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수경 후보자 쪽에서는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납부를 했다고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민주당 허영 의원도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위법 사항은 뭔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다 납부가 됐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예. 이것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는 내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인 공방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청문회 내용이 어떨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예.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며칠 전에 압수수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튜버 구재혁 씨에 네네네네. 대해서 구재혁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이 된 사실이 있는데 이후에 수원지검 형사 2부에서 이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그다음에 주작관별사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똑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이 구재혁은 지난해 2월에 이 쯔양과 그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일을 가지고 예. 5,500만 원의 갈취한 혐의를 받았고요. 뭐 예. 처음에는 본인이 뭐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다,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네. 하지만은 쯔양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반박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이 구재혁의 어떤 그러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그 예. 뒤에 다른 연관된 사건들을 지금 고소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 고소 사건을 수원지방지청으로 지검으로 이송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 쯔양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연관 사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인물이죠. 쯔양에 대한 정보를 구재혁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근 사과를 하면서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는 했는데 대한변협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 뭐 징계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권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문제의 최모 변호사 최대 제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래요? 사안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 변호사법 90조, 91조 2항을 보면요. 예.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은 최대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 보면요. 제18조 1항에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모 변호사가 했던 행동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세 가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대단히 큰 의문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변협이 직권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 법상 최대 징계 수위는 제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이 변호사는 이제 작년에 한 언론사의 기자로 입사하기 전에 쯔양의 전 남자친구의 담당 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언론사 측도 이제 최근 이 변호사를 해고했어요.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채용 전에 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어떤 채용 이후에 회사의 어떤 신뢰를 많이 훼손을 시켰다라는 이유로 일단은 해직을 시켰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찌양의 전 남자친구의 변호 활동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그렇죠. 누군가에게 누설을 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또 찌양에게 협박을 해서 어떤 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본인이 유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찌양 사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요 태권도장에서 심정지 상태에서 빠졌던 이 4살 남자아이 네.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진 만큼 이 태권도 관장 받을 처벌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동학대 중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아동이 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아동학대 치사로 이제 혐의가 변경이 될 걸로 보이고 아마 이제 기소할 때 죄명은 아동학대 치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다른 아동들도 이제 학대 당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네.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것 또한 뭐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던 태권도장에서 다른 아동도 학대를 당했다라는 예. 신고가 맞아요. 지금 3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 경찰은 이제 추가 이러한 그 피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그 또 다른 관원이 한 258명 정도가 있는데 그 네. 명단을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 그러니까 침해 법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더 추가적으로 공소가 아마 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후보 간 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도가 박빙의 차이를 보였고 한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오차 범위 내 트럼프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첫 유세지로 최대 격전지 위스콘신주를 찾았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곳에서 자신의 검사 이력을 앞세워 트럼프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I will proudly put my record against his any day of the week. Was just found guilty of fraud on 34 counts.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당 원로에 이어 상하원 원내대표 지지까지 확보하면서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대선 후보직 승계를 거의 굳혔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상승세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바이든 사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44%로 트럼프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다자 대결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른 조사에선 반대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 우위였지만 사퇴 이전 바이든과 6%포인트 차이에서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100여일 남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에티오피아 남부 산악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29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아디스아바바에서 약 450km 떨어진 고파의 산악 마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첫날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면서 희생자 수는 229명까지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와 임산부도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박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의 사진인데요. 지난 주말 대천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흙탕에서 뒹굴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7회인 보령 머드 축제는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 16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에선 머드탕, 머드 슬라이드, 머드 마사지, 머드 퐁듀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 속에 외국인들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1998년 처음 시작된 보령 머드 축제는 27년째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천 해수욕장은 진흙 때문에 지저분한 바다로 인식돼서 외면받던 관광지였습니다. 머드가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에 좋다는 걸 발견하면서 화장품 개발과 홍보를 시작했고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며 축제까지 열게 됐습니다. 피부에 예민한 서양인들에게 머드가 피부에 좋다는 인식이 심어졌는데요. 입소문과 사진이 퍼지면서 점점 인기가 커져갔고 2022년부터는 총 17일로 축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토종 축제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낮이 되면서 점차 약해지겠지만 저녁까지는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영남에는 최대 60mm의 강하고 많은 양의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대구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소나기만 자주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